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형 부동산 설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이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1번 문제.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했네요. 자, 우리 1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물론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1번과 2번 지문이 이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번이 좀 잘못됐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2번 지문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고, 이 정착물 중에서도 여러분들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 있는가 하면 토지랑 독립된 정착물이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에서 독립된 정착물,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뭐 건물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우리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농작물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협의의 부동산 중에서 정착물에 해당되고, 이 정착물 중에서는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우리는 준부동산, 즉 의제 부동산을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4번에 이제 우리가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좀 문제화한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은 여러분들 주택 부분하고 그 이외에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주택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공관도 단독주택에 해당되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또 우리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자,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 관련돼서는 바닥면적 합계액이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은 1종, 이상이면은 2종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무조건 2종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일반 음식점이 바로 무조건 2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이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는 거지, 동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도 우리, 정규 책에서도, 터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관련돼서 부동성이라든지 부증성, 그리고 영속성, 개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매해차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우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이제 우리 별개로 된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계속 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치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라는 것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배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영속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기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등기부는 여러분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표제부는 좀 겉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소재했느냐, 우리가 지번, 지목, 뭐 이런 것들을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갑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소유권을 제한하는 여러분들, 뭐 가압류라든지 압류, 환매 등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갑구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을구는 이제 제한 물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뭐 지상권, 지역권, 뭐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관련된 우리 내용을 보니까 2번이 잘못됐죠. 자, 우리 등기에는 여러분들 공시의 원칙은 등기지만 공신력이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나머지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55번. 자, 우리 등기부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그리고 대장,
토지 대장, 뭐 건축물 대장 등과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소유권 관련된 부분들은 등기부를 우선시하고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장을 우선시한다라고 여기 공부한 바 있죠. 자,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여러분들 등기부에 따른 송은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면적과 지목은 여러분들 500제곱미터 그리고 잡종지에 해당되는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5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 건데, 자, 수요와 공급 쪽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급에 우리가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1번 보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요소. 우리 뭐를 만들어낼 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 증가 요인이 아니고 감소 요인이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2번 생산 기술이 향상됐다라고 되어 있죠. 기술 발전하면은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하죠. 자, 3번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우리가 좀 적어진다라는 거죠. 투자에 따르는 비용들,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이제 하락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여러분들 규제 완화를 통한 나지 및 공지의 이용 가능성이 증대됐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이제 풀렸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증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57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수요량이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아예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수직인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평이다라고 하면 가격 탄력성이 여러분들 무한대다라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가격이 조금만 우리가 단 1%, 0.1%만 변동해도 수요 공급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민감한 거, 이게 바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 변화가 이렇게 같은 비율로 변하는 거, 즉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1보다 작은 것들을 비탄력적이다, 1보다 큰 것들을 우리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미세하게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변화하는 것을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맞고요. 자, 우리 2번 보니까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대체재.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어떤 재화가 변했다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많이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탄력도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탄력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들 또 하나는 우리가 필수품과 사치품을 비교했을 때, 필수품은 여러분들 가격이 변해도 늘 써야 되니까, 그죠? 그거에 비해서 사치품은 가격이 조금 변하면은 아예 안 사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일수록 가격 탄력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장기일수록 탄력도가 커진다. 유리하지 맞겠죠.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 5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강서 지역의 중형주택의 임대료가 평균 30% 상승했을 때 인상됨에 따라서 수요량이 15% 감소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30%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은 여러분들 줄어졌는데 15% 줄어들었대요. 1대1 매칭이 아니죠. 1보다는 더 적게. 그죠? 0.5. 절반 정도 줄어들었대요. 자, 이게 바로 가격 탄력도가 0.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비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1번 여러분들 보니까 탄력적이다 틀렸고요. 자, 2번 보니까 여러분들 민감한 편이 아니죠. 둔감한 편이다 이래야지 되겠죠. 자, 3번 강서 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탄력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이 작죠 지금. 그래서 잘못된 표현인 거고요.
자, 우리 4번 보니까 강서지역의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총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임대료를 조금 올렸는데, 수요량이 그것만큼 올렸을 때 1 감소하는 게 아니고 0.5 감소하는 거죠? 즉 뭐예요? 임대료 좀 올리니까 수요량이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적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감소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가격 탄력성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들도 있죠. 소득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하느냐. 자,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대체 탄력성, 대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교차 탄력성.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의 가격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올랐대요? 우리가 가격 10% 상승하니까 16% 상승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좀 떨어졌을까요? 4%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은 뭐예요? 16 변했을 때 4 변해입니다. 즉 25% 변했죠? 0.2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파트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된대요? 8% 증가했대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자,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쪽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 수요가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과의 관계는 대체제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대체제. 자, 그러면 대체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탄력도가 바로 이제 교차 탄력성이다라는 거죠. 교차 탄력성. A와 B의 교차 탄력성을 보니까 그죠? 아파트와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 16% 오르니까 8% 올랐어요. 그죠? 절반 올랐죠? 0.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가격 탄력성은 0.25,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0.5. 둘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네 국면 이외에도 안정시장이 있다라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기 순환이 되죠. 자, 회복이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일정 부분 우리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회복이죠. 회복하다가 너무 좋아진다라고 하면 호황이 되는 거죠. 호황이 됐다가 여러분들 그죠?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후퇴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후퇴했다가 우리 늪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불황에 빠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후퇴와 불황은 여러분들 하향 그죠? 국면이고 우리가 회복과 호황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향 국면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2번 상향 국면은 직전 회복 국면에 우리가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향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이 가격들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하한선이죠. 자, 3번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정점과 저점을 나타내는 그 진폭 맨 위에와 맨 아래를 우리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더 깊죠. 그리고 순환 주기가 더 길죠. 3번이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자,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우리 소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우리가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라는 거죠.
정부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각종 부동산 정책들도 있지만은 법적 제한들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제 시장 논리라고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정책 논리라고 하는데, 자, 어떤 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돼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정부 실패다라고 해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맡기다 보니까 시장 또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개입되는 거고 실패고, 계속 이런 순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여러분들, 과다한 법적 제한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기구의 역할은 원활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기구가 원활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불안정 경쟁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자, 2번,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자, 4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을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렵다. 뭐 개별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6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여러분들? 가격은 뭐냐면은, 가격은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부터 형성되고 있는 현재 값을, 현재 균형 가격, 즉 한계 형성되는 게 바로 가격인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가격과 가치는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그리고 한 개 존재하느냐 여러 개 존재하느냐, 요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현재에 얼마냐라고 판단하는 현재 값이죠. 자, 우리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둔다. 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4번, 주어진 시점의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맞고요. 자, 3번이 좀 잘못됐는데 3번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 현재 값인 거지 미래의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63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그 다음에 하죠. 자, 지역 분석은 그 지역,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또 유사 지역이나 동일 수도권, 이렇게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지역의 표준적인 가격 형성 수준, 표준적인 이용도,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은,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개별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뭐 잘못된 것은 4번이 잘못됐죠.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되겠죠. 자, 1번,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다. 자, 우리 2번, 지역의 대상으로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이 있다. 자, 3번,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6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네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얼마다 라는 금액을 표시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그죠?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격을 여러분들 우리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지는. 자, 적정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정상 가격인 거죠.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 그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가격을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합리적, 좀 정확한 시장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상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표준이야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정상 가격이라고 표현은 하면 안 되고 적정 가격이다 이래야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권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죠.
자, 우리 65번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인 모든 면에서 판단했을 때 20% 열세하되면 사례의 정상화에 적용될 수치는 얼마냐라는 거죠. 이제 사정 보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정치가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정 보정, 그리고 이제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물론 이제 면적 비교까지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게 바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인 거죠. 자,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하다 보니까 자, 이런 비교치들은 여러분들 항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사례 약분이 돼서 우리 대상의 부동산의 가격이 구해지게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본 문제는 여러분들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20% 열세하돼요. 즉 대상은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례가 100이라고 할 때. 그래서 100분의 80을 보정치로 넣어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66번. 자,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우리 이제 감정평가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3방식을 적용하죠, 여러분들. 비용성 논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이제 원가 방법,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우리 나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 비교하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이 이제 나번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는 비준 가격을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왜요? 표준지는 사정보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뭐 그 밖에 차이 비교를 해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거의 흡사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다번 여러분들 미래 우리가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따져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는 게 바로 수익 환원법이죠. 직접 환원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DCF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수익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법은 임요 구하는 거예요. 가격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6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 민법상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점유권과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물권도 있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두 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예요. 점유하면 인정되는 권리, 유치하면 인정되는 권리로, 우리가 별도의 이제 이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해주는 권리예요. 근데 점유를 잃었다, 유치를 잃었다 그러면은 이 권리가 없어요. 점유해야지 인정되는 권리, 유치해야지 인정되는 권리, 이게 바로 점유권, 유치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점유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상실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2번 보니까 여러분들 지상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상권에서는 우리는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임료, 그죠? 지대를 주죠. 근데 이제 무상으로 했다라고 해도 당사자 간에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뭐 괜찮죠, 여러분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료라는 것은 지상권 설정의 성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전세권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이제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권은 우리가 배타적인 권리예요. 절대적인 권리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전세권에 우리가 양도 임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유치권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4번 자, 등기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 권리 순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는 거죠. 자, 우리 가번 보니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권리는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렇죠. 등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설정됐느냐, 그 이후에 설정됐느냐를 따진다라는 거고요. 자, 나번 동구, 우리 갑군에 또는 을군에서는 여러분들 순위번호에 따른 거고 각각 다른 구,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순별접 이렇게 얘기하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요 얘기예요. 맞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다번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전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등기, 2번 등기,
했는데 2-1등기, 2-2등기, 2-3등기, 그리고 3번 등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2-1, 2-2, 2-3 이거는 여러분들 부기등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순서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3번 등기보다는 앞서는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여러분들 순서가 있죠. 이런 순서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라번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순위가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3번 등기가 가등기가 되고, 자, 4번 등기, 5번 등기가 바로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가 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들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다라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69번. 자, 다음 중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상식처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4번 문구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약의 성립이에요.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계약할 때 양 당사자가 있겠죠. 청약자의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계약관계 법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승낙이 떨어져야지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특별한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만이 인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분류식 계약성이에요. 그죠?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계약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구두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약서를 쓰는 걸 뿐인 거지, 이 계약서라는 것은 요식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성립 요건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류식 계약성과 우리가 낙성 계약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 이 정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자, 구두로 한 매매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70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1번 보니까 여러분들 상가 건물은 모든 우리가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정 보증금 이하에 우리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산정할 때는 여러분들 내가 받는 보증금액이 있겠죠. 보증금액 플러스 이제 월세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에 곱하기 100배. 자, 요거를 이제 환산된 보증금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서울만 기억을 해두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인 보증금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더 높은 우리가 보증금을 내는 상가 건물인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적용이 되긴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고, 자, 월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250만 원에 곱하기 100배 하니까, 2억 5천이죠. 즉 뭐예요? 1억과 2억 5천, 3억 5천이니까 1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보니까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택은 최소한 2년, 그리고 상가는 최소한 1년이죠. 이 최소한의 의미는 1년보다 적게 또는 주택은 2년보다 적게 기간을 설정했을 때 최소한 1년 또는 2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길게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상가 건물도 2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2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1년으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잘못된 지문이고요. 자, 3번. 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우리 여러분들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주택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도 그렇고요. 자, 인도받고 뭐예요? 주택은 여러분들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죠? 우리가 상가 건물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우리는 대항력을 갖는 거죠. 자, 등록증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등록한 날의 다음날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등록증을 교부된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자,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없다. 잘못됐죠. 주택은 2기 그리고 상가는 3기의 임차료를 우리는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7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만 모두 묶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있는 균형 임대료가 형성되는데, 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 균형 임대료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비싸다 싶으니까 정부에서 상한선을 거버린 거죠. 700만 원 상한을 거버린 거예요. 자, 걷을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 자체는 이제 초과 수요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초과 수요 발생 여부를 이제 확인했고요. 첫 번째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00만 원밖에 임대료를 안 주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임대료 부담이 적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싼 임대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안 할 거예요. 이동을. 자, 우리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받아야 될 걸 7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죠? 수입이 감소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적정 가격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잘 관리를 해줄 텐데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감소하는데 관리 비용 뭐 충분하게 쓸 여력도 없고 쓸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관리가 소홀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건물의 질적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이 감소하니까 신규로 임대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겠죠. 공급이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임차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신규 임차인이 우리 이렇게 싼 임대 건물을 얻으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임차인이 이런 부담되는 거. 그죠? 신규 임차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이런 여러분들 안 좋은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현상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대료가 하락함으로 단기적으로 기존 임차인은 혜택 보게 된다. 맞죠? 자, 4번 임대료가 하락함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초래된다. 맞나요? 맞죠? 자, 4번. 자, 우리 임대인이 임대소득이 감소함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4번. 기존 임차인들이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해서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맞나요? 맞죠?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의 안 좋은 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국토를 쪼개가지고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하죠. 도관농자. 자,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들도 잡고요. 그리고 용도지구, 뭐 이런 것들도 잡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일한 토지 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이 2개 이상 존재하면 안 되죠. 따라서 중복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중복 지정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가 그린벨트이면서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안 돼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복 적용됐죠. 여기는 고도 제한 지구이면서 그리고 미관지구, 방제지구에 해당된다. 다 가능합니다.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땅에 용도지역도 있고요, 용도구역도 있고요, 용도지구도 있고요. 이건 다 중복 지정 다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는 건데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되는 거고요. 자, 4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나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상호관리는 다 중복 지정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73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것은 그 지역이 토지 가격이 너무 이제 상승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예상되는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자들은 토지예요.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유상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무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수용, 공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지상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관할 토지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우리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허가 없이도 되는 거, 건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매라든지 경매 그리고 수용 뭐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상 이전에 해당되는 것들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상권 설정까지는 되지만 그쵸?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토지를 유상 매매예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그리고 현물 출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유상거래되는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거지, 뭐 지상권 말고요. 전세권 또는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자,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좀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그리고 토지에 대한 우리가 근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설정 계약, 그리고 상속 증여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보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경매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좀 틀린 지문이에요. 자, 다음 우리 74번 다음 중 여러분들 상가와 오피스텔. 상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상가도 있고요. 지분제 상가, 주주형 상가, 그리고 테마 상가 뭐 이런 것들 공부한 거 있죠. 자, 우리 1번 아파트 단지 상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 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지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오피스텔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으나 전용 면적이 크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공동으로 쓰는 면적이 상당히 넓죠. 공용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전용 면적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크다는 장점, 이게 잘못된 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나머지 뭐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7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출금 상환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자만 상환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점중 분할 상환,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 적게 부담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담을 늘리는 거, 점증 분할 상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1회차 모의고사 부동산 설계의 25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뭐 물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평이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뭐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습했을 때의 난이도 수준 정도의 시험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실수 없이 푸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쉬운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해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함정지문으로. 그런 거를 피하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2회 우리가 모의고사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